네, 기계학습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는 기계학습이라는 교재고요. 오일석 교수님께서 쓰신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왔고 2017년에 나온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는 기초 교재로는 한글로 된 걸로는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쉽다면은 이미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새 어떤 그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기초를 배우기에는 아마 가장 좋은 그런 텍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요. 그래서 챕터 1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이게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먼저 학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사람의 학습은 뭔가, 그다음에 동물의 학습은 뭔가. 그래서 이제 기계도 학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과목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에서 다루는 내용 보면은 기계학습의 정의와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 공간, 이 특징이라는 거를 이제 피처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피처를 뽑았고 사람이 이렇게 직접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의 어떤 그걸 구별한다라고 하면은 개의 꼬리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피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그 레이어가 이렇게 많으니까 앞에서 그 피처를 뽑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 회귀, 그래서 linear regression을 이제 가장 간단한 그 머신 러닝의 예제로 보통 이제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과소적합하고 과잉적합, 그래서 언더피팅하고 오버피팅이 뭔지 그런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해서 regular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과소적합하고 과잉적합에 이제 연관된 얘기니까 이제 그 다음 1.6절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유형에서 이 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그 다음에 semi supervised learning 해가지고 요 4가지 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섹션에서 기계학습의 정의 그리고 그것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사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정도 되겠죠. 인공지능 초창기에 이제 사무엘의 이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경험을 통해 이런 말들이 중요하겠죠. 경험을 통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첼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T라는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성능을 P라는 척도로 평가를 하고 이때 이제 경험 2,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경험을 제공을 해서 성능이 개선된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학습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험을 이용한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using experience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학습이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의 탄생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함수의 미적분 적어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분은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컨티뉴어스한 거는 못 하니까. 어찌됐건 이제 미분과 적분이라든가 수학의 그 뭐 복잡한 계산들을 잘 하니까 사람이 쉽게 하는 일, 예를 들어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하는 일도 잘 하지 않을까라고 시켜봤는데 이제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컴퓨터에 이제 그런 일들을 시켜봤을 때 잘 못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우리는 이제 잘 구별을 하잖아요. 그때 핸드라이팅을 구별을 할 때 숫자가 뭐 1, 2, 3, 4, 뭐 5, 6, 7, 뭐 5, 6, 7, 8 이렇게 쭉 있을 때 8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할 때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뚫려 있고 뭐 중간 부분이 홀쭉하고 그러면 8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제대로 이제 잘 뭐 중간을 이렇게 뚱뚱하게 그렸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패턴 인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룰 베이스드 또는 이제 너리지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게 지식 기반 또는 뭐 규칙 기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런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을 기계에 시켜봤는데 이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머신 러닝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그 거의 모든 그 공학 그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됐죠. 머신러닝, 딥러닝을. 자, 그래서 어떤 지식 기반으로 뭐 단추를 어떻게 뭐 가운데 구멍이 몇 개 있는 물체 이런 식으로 그 요걸 일종의 어떤 피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한번 이게 단추냐 아니냐 아니면 뭐 숫자가 이게 이렇게 쓴 것도 다 8인데 8을 이렇게 어떤 knowledge base로 구별을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nowledge based 방식에서 이제 머신 러닝 기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심한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베리에이션이죠. 네. 그래서 단추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은 이제 굉장히 쉽게 인식을 합니다. 그냥 단추인 거죠, 전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말로 설명을 하거나 피처로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패턴 인식을 돌리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nowledge based에서 이제 머신 러닝으로 주도권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AI가 크게 이제 그러니까 knowledge based가 있었고요. knowledge based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실은 expert system이라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knowledge based 또는 뭐 rule based 다 좋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브랜치가 머신 러닝 쪽이 있는 거죠.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이게 머신러닝 계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 AI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쪽도 계속 여전히 있습니다. 룰 베이스로 하는 쪽은 뭐 여전히 있죠. 옛날에 그걸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로직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논리회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그것도 다 AI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자동화 같은 개념인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단추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냥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머신 자체가 단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기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제품들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제대로 볼 필요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뭐 AI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 스마트워치 같은 거는 그냥 그 네트워크 베이스드 와치인 거죠. 그래서 시계가 원래 그 통신 기능이 없었는데 통신 기능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AI가 이렇게
들어간 제품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간단한 머신러닝 예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점을 관찰을 한 거죠. 이렇게 4개의 점을 관찰을 했을 때 4개의 점을 관찰을 했고, 가로축은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동체의 위치라고 해보고요. 그럴 때 이제 프리딕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리딕션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그 어떤 시간에서의 이동체의 위치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회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회귀 문제가 있고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랑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류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하고, 회귀 문제는 여기처럼 이동체의 위치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목표치가 우리가 즉 얘기하는 그 숫자가 실수가 되는 거죠. 임의의 숫자가 되는 거고, 분류는 뭐 이게 고양이냐 개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당연히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동체의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에 이 4개의 점, 아까 말씀드린 이 4개의 점이 바로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죠. 훈련 집합이 됩니다. 훈련 집합을 이제 트레이닝 셋이라고, 트레이닝 셋이라고 해도 되고 러닝 셋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훈련 집합. 그다음에 이제 x축을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로축은 목표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한 4개의 점이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훈련 집합,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페어로, 그러니까 2일 때는 3, 그 다음에 4일 때는 4, 6일 때는 5, 8일 때는 6, 이렇게 페어링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지금 모델을 직선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죠. 리그레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실수를 추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직선을 그리고 싶은 거죠. 이 4개의 점을 일반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직선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점만 있으면 되잖아요. 2개의 점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4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4개의 점을 최대한 가깝게 지내는 어떤 직선을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냥 4개의 점을 보고 대충 보면은 이제 직선을 이루고 있으니까 모델로 직선을 선택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일종의 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점이 대충 봐서 직선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 모델로 직선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기울기하고 y절편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w하고 b만 정해지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점을 최대한 가깝게 따라가는 직선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즉 러닝을 통해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작업,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계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 W하고 B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임의의 값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점점점 성능을 개선을 해서 최적의 어떤 직선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예측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값이 없을 때 우리가 아까 x가 뭐 2, 4, 6, 8에 대해서 이제 위치가 주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혹시 x가 7일 때의 값이 얼마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얘는 10일 때 그러면 그때 이동체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델 파라미터를 지금 뭐 0.5x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0.5x 더하기 2라고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를 알아냈잖아요. 이 직선의 파라미터,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아낸 상태니까 어떤 시간이 들어오더라도 이 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위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훈련 집합에 없는 새로운 샘플에 대한 어떤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맞는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 셋으로 다시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구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 좋다, generalization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사람의 학습하고 기계 학습 뭐 비교를 한 건데요. 뭐 중요한 테이블은 아니고 뭐 기계 학습의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잘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과업이 있을 때 우리가 기계 학습을 쓰기 때문에 뭐 제대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뭐 대충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가 이제 객관적으로 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뭐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x가 10일 때 y가 얼마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측정 결과하고 얼마나 맞은지, 그러니까 그 테스트 집합에서 나와 있는 숫자랑 얼마나 맞는지 뭐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겠죠. 자, 1.2 섹션에서는 특징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eature Space라는 건데요. 그래서 1차원 공간하고 2차원 특징 공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차원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차원이 굉장히 커요. 요새 뭐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1차원, 2차원으로 그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기계 학습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프랙티컬한 문제들은 다 이제 다차원 특징 공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1차원 특징 공간, 지금 여기 2, 4, 6, 8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여기 지금 값이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목적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1차원 특징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징 공간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죠? 네, 1차원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야구 선수인데 몸무게하고 키를 이제 그 특징 벡터의 원소로 하고, 그 다음에 장타율을 이제 어떤 목적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2차원 특징 공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값까지 포함시키면 3차원에 그려지지만, 그러니까 그 피처 벡터만 그리면 2차원의 표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이제 피처 벡터만 그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벡터를 지금 컬럼 벡터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0하고 3.5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쓸 거거든요. 4.0, 3.5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가로하고 세로를 거꾸로 쓸 때 이 트랜스포즈, 이걸 트랜스포즈라고 읽습니다. 가로 세로 바꾸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차원 피처 스페이스의 예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뭐
나이, 그다음에 수술 연도, 양성, 뭐 림프샘 개수 이렇게 세 가지로 뭐 뭔가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3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를 쓴 거고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꽃이 뭔지를 판별을 하는 건데 세 개의 꽃의 종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판별하냐면은 꽃받침의 길이하고 너비, 그다음에 꽃잎의 길이하고 너비, 그래서 네 개의 어떤 피처를 보고 이 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피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와인의 어떤 뭐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션, 그러니까 피처가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54,877. 근데 뭐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피처 스페이스는 뭐 영상이 들어오거나 아예 뭐 사진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화소별로, 그러니까 픽셀별로 또 값이 RGB로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의 그 디멘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 차원의 데이터가 있다, 피처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제 표시할 때 이제 우리가 가로를 쓰려고 트랜스포즈를 써서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직선 모델을 사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리니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그 모델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곡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2차 모델, 물론 뭐 3차 모델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선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는 D 플러스 1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곡선 모델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곡선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매개 변수가 굉장히 증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아이리스 데이터 아까 그 4개의 뭐 꽃받침의 길이, 뭐 넓이, 뭐 이런 걸로, 너비 이런 걸로 이렇게 그 꽃이 뭔지 찾아내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곡선 모델 2차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찾아내야 되는 매개 변수만 21개가 되고 좀 이따 볼 그 엠리스 데이터라는 것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숫자 찾아내는 거, 그거 찾아내는 거 보면은 픽셀 사이즈가 78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매개 변수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공간 변환하고 표현 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까만 점하고 하얀 점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까만 점 2개, C하고 B가 있고요. 여기 하얀 점 2개, A, D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퍼레이션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직선을 아무리 그려도 분리가 안 되죠. 즉 하얀 점은 하얀 점끼리, 그다음에 까만 점은 까만 점끼리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변환을 통해서 수학적인 그 어떤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A에서부터 어떤 B라는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지금 A하고 D가 하얀 점이었는데 이 하얀 점이 여기 A 프라임, D 프라임으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B라는 점은 여기로 이동을 해서 이거 좀 직선 하나, 이 파란색 직선 하나로 우리가 이 하얀 점하고 까만 점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왼쪽에서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뭐 직선 거봐야 그 까만 점하고 하얀 점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를, 특징 공간을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보여준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는 뭐 유도 과정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찌 됐건
적당한 수식을 통해서 이 A를 A'으로 보내고 B를 B'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C를 C', D를 D'으로 보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얀 동그라미랑 까만 동그라미랑 우리가 직선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이 보내진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말도 있는데 표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좋은 그 특징 공간을 자동으로 찾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뭐 이건 고양이, 이거는 뭐 강아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어떤 뭐 작업을 한다라면은 결국은 고양이 쪽하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쪽이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고 이게 강아지면 결국은 이 태스크는 뭐냐면은 이거를 구별하는 직선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이 직선을 그릴 수만 있다면 결국은 고양이하고 강아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점 하나를 다 하나의 사진이라고 봤을 때, 이 동그라미를 사진으로 봤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피처 스페이스에 놨는데 직선으로는 도저히 이제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세퍼레이션이 안 될 때 어떤 적당한 수식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이걸 찾으면은 그게 가능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당한 수식을 찾아줘 가지고 피처 스페이스를 바꿔주는 작업,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경우에 은닉층,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게 결국은 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은닉층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그러니까 딥러닝 이렇게 계속 프로세싱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데, 이 왼쪽에 있는 레이어들은 결국은 그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봐준다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어떤 고급 특징을 뽑아내고, 왼쪽에서는 뭐 이게 가로줄이 있냐, 세로줄이 있냐, 동그라미가 있냐, 그런 거 정도만 뽑아낸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저급 특징, 결국은 representation을 어떻게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딥러닝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꼬리의 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처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사진을 바로 넣어버리죠. 네, 그래서 피처를 뽑아내는 일을 왼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구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라는 거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피처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피처만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피처 스페이스를 바꿔놓으면은, 즉 특징 공간을 바꿔놓으면은 결국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 공간에서 뭔가 뭐 구분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거리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A라는 지금 뭐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벡터로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벡터 공간 안에 어떤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A하고 B라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재야 되는, 이제 거리를 재야 되는 일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짧으면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거리가 멀면은 얘는 이것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재야 되는데, 즉 임베딩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게 뭐 언어 모델이면 언어든 아니면 뭐 그림이든 비디오든 결국은 그 공간상에 그냥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벡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거리를 젤 때 어떻게 재느냐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포뮬러는 요겁니다. 이건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표현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직각으로 하고 여기가 A1 뭐 B1이고 여기가 A2 뭐 B2면은 이 사이의 거리죠, 그죠? 이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뭐 아이고 이게 그죠? A1 그죠? 이거 AB로 했으니까 잘못됐군요. 여기가 A2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A2고 여기가 B1이네요. 네. 그래서 거리를 재면, 그래서 A1
마이너스 b1 제곱 더하기 a2 마이너스 b2의 제곱,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그거를 확장해서 이거는 이제 2차원에서 평면에서 한 거고, 이거를 d 차원에서 해도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루트 씌운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한 걸로 우리가 거리를 재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차원에서 일단 계산을 다 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고차원으로 확장 적용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차원이 너무 커져가지고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일단 정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데이터로 나누는데, 그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뭐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찰들을 하고 그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델을 정립을 하고요. 그게 뭐 F는 MA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측을 해보고, 예측이 들어맞지 않으면 그거를 뭐 고칠 수 있도록 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티코브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았죠. 예,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모델을 이 사람은 잘못 잡은 거예요. 천동설이라는 걸로 이제 잘못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태양이 이제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잡고 어떤 그 태양의 그 위치라든가 그걸 예측을 해보니까 잘 들어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틀렸거나 모델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근데 그때는 사실은 모델이 틀렸던 거였죠. 근데 티코 브라이는 그거를 생각을 못했고, 티코 브라이의 제자인 이제 케플러가 모델을 바꿔버렸죠. 지동설 모델로, 즉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의 법칙도 완성을 하고, 물론 케플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그 스승님이 이제 제자를, 그러니까 아니 그 데이터를 잘 그러니까 모아둔 덕분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 푸는 문제는 이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어떤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딥한 레이어를 쓰고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파라미터를 다 찾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요새는 문제를 풀고 있죠. 데이터 생성 과정에 대한 건데요. 이게 데이터 생성 과정을 뭐 완전히 아는 그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합을 x라고 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뭐 x-7의 제곱 더하기 1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생성 과정을 완전히 알고 있는 예제가 되는데, 실제로 뭐 이거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 기계학습 문제에서는 데이터 생성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근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으면 뭐 그만큼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 그 모델이라든가 그 모델의 장점을 우리가 그 알리기 위해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학습의 초파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뭐 유전자 그 실험을 할 때 뭐 초파리 가지고 하니까, 기계학습의 초파리로 여겨지는 뭐 아이리스나 엠니스트나 뭐 이미지넷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기계학습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실습을 할 때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따로 데이터 모집을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알려진 데이터 중에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게 있죠. 아이리스 데이터는 뭐냐면은
사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 종의 붓꽃, 세토사, 뭐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 세 개의 그 붓꽃 데이터고요. 그래서 피처는 4개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받침 너비하고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 너비. 그래서 이 4가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사진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이 테이블이에요. 이 뭐 어떤 뭐 엑셀 파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는 이제 4디멘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4차원 특징 공간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참조 자료로 실제로 이 사진은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이 기계학습 문제는 이 4개의 어떤 숫자를 보고 이게 세토산지, 버시컬러인지, 버지니카인지 알아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기, 그러니까 숫자를 필기해 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이게 0인지 1인지 뭐 2인지 3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그 머신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우체국에서 쓰는 거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이게 자동 분류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당연히 필요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냈고 요거가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숫자를 빨리 분류를 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트레이닝 셋은 6만 자고요. 테스트 셋은 지금 10,000자를 얘네들이 10,000개의 어떤 화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0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겨우 23개만 틀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가지고 그 인식률 경쟁을 더 이상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3개 틀린 거는 어떤 수준이냐면 거의 사람이 봐도 헷갈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서 이제 기계학습으로 그 숫자 분류기를 만든 게 결국 사람만큼 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머신러닝 문제는 사실상 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더 이상의 경쟁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아주 유명한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 수많은 부류가 있죠. 여긴 이제 근해에 관련된 사진인데 근해가 있는 사진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백상어에 대한 어떤 또 사진도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2만 개가 넘는 그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부류에 대해서 이미 1,400만 개 이상의 어떤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아니고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0개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1,000개의 어떤 사진들을 임의로 뽑아서 그거를 맞추는 경진 대회를 이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글쎄요, 경진 대회가 이제 거의 이제 최고의 성능을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 구별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CNN 뒤에서 배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라는 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구별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상어인지 근해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이미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홈페이지 이미지넷 그 ORG에다 들어가시면은 이 사진 데이터들을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엠니스트 데이터가 지금 6만 개의 어떤 샘플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사진을. 그래서 28x28,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가 여기가 28x28, 그리고 흑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5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가능한 어떤 그 샘플의 가지수는 28x28이니까,
여기 1 또는 0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 28승 by 2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이게 784승이 되는 거고, 가능한 패턴이, 즉 여기 28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까만색이라고 하고, 이게 01, 00, 100 이 빛 패턴이 가능한 게 2에 784승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엠니스트에서의 그 숫자 쓴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러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는 6만 개의 사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능한 어떤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결국은 실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은 매우 작은 부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실제로 뭐 우체국에서 숫자를 봤을 때 이러한 패턴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매끄럽게 변화되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니폴드 가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매니폴드 안에 있는 것들만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면 기계학습으로 운용되는 숫자 판별기의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처 스페이스가 이제 뭐 디멘션이 4차원이고 그러면 4차원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가시화 기법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의 지금 이 가로축은 꽃받침의 길이고, 여기 세로축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로축은 여기 꽃잎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렬 모양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잎의 길이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꽃이 있는 거잖아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그 세 개를 구별하는 건데, 그것들만 해도 벌써 꽃받침 길이랑 꽃잎 길이로 굉장히 세 개가 잘 구별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것들은 지금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거의 섞여 있죠. 그래서 꽃받침의 너비랑, 그렇죠? 그걸 가로축으로 그렇죠? 그리고 세로축으로 꽃잎 너비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 개의 꽃을 구별해내는 일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버시컬러하고 버지니카가 잘 구별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여기 4차원처럼, 이건 뭐 4차원이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차원 공간을 저차원으로 디멘션 리덕션을 하는 테크닉들은 뒤에 이제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기계학습의 예를 보려고 다시 이제 선형 회귀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예제는 뭐였었냐면은 4개의 점이 이제 주어진 상태죠. 4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델로는 지금 직선을 모델로 잡자. 즉 이것이 특징에 따라서 이제 목표치가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이고, 그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파라미터는 딱 2개죠. W하고 B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 4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즉 점 4개를 통해서, 이 점 4개가 바로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죠. 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원소 4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W하고 B라는 파라미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목적 함수 또는 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위한 목적 함수로 이제 자주 사용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민스퀘어 에러라고 해가지고요. 예측 함수의 출력하고 실제로 예측 함수 값하고 요 yi는 우리가 이제 측정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그 예측하는 함수랑 이제 맞아야 되는 걸 원하니까 빼가지고 그 값 두 개를 빼서 제곱한 것의 합을 최소화하는 평균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가 지금은 점이 4개였으니까 여기서 지금 n은 4고요. 그러니까 4개를 합치는 거가 되는 거고 이 yi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겁니다. given 데이터고요. 요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파라미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를 보통 이제 세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하고 y절편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 비용 함수니까 비용은 작아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j세타가 작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즉 W1, B1에서부터 W2, B2, 그 다음에 W3, B3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이 코스트 펑션의 값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을 때 이제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고 그때 찾은 W하고 B 값이 바로 최적의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 여기 4개죠. 4개의 점이 주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2, 3, 그 다음에 4, 4, 6, 5, 8, 6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W1하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W하고 W를 이제 0.1 그 다음에 이 B를 4로 이제 뭐 처음에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해서 그때 예측한 값하고 우리 실제 데이터는 지금 2일 때는 3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하고 이렇게 빼가지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퀘어드 에러 또는 뭐 스퀘어 에러 이렇게 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 에러들을 쭉 합쳐가지고 평균을 취했으니까 이게 바로 MSE가 되는 거죠. 민 스퀘어드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드라고 들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민 스퀘어라고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 스퀘어드 에러. 그래서 MSE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뭘 조정하는 거냐면은 세타 1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세타를 잘 찾아서 이게 세타 1이었고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 아니라 그 트레이닝 셋이죠. 트레이닝 셋에 지금 데이터가 또 있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가 이거였었죠. 2, 3, 그죠? 4, 4, 그다음에 6, 5, 그다음에 8,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의 트레이닝 셋입니다. 그래서 훈련 집합이 되는 거죠. 훈련 집합이 요거죠, 바로. 자, 그래서 세타 1에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지 뭐 그 얘기는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파라미터 세타 1을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 세타 2를 이렇게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0.7로 이제 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못마땅해서 세타 2를 또 계산을 해가지고 세타 3를 찾아봤더니 결국은 민스퀘어 에러가 0이 되었고 0이 됐으면은 오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이건 예제라서 그런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완벽하게 트레이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최적의 값은 이제 세타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세타 1일 때는 직선이 이제 잘 지나가지 않았었는데 세타 2가 되면서 이제 비슷하게 지나가고 세타 3 때는 이제 완벽하게 4개의 점을 전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스퀘어드 에러고요. 그래서 기계 학습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수식으로 간단히 쓰면은 argument minimization의 j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rgument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이 세타가 여기 가운데 오면 안 되고 여기 minimize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y 이꼴 뭐 x 마이너스 1 이게 제곱 요거 봅시다. 그러면 요거 뭐 아시다시피 요게 지금 그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1을 터칭하면서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미니멈 오브 y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를 계속 바꿔가면서 y의 최소값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오브 y 또는 뭐 다시 말하면 지금 y는 x-1의 제곱이니까 미니멈 오브 x-1의 제곱. 그래서 x를 계속 바꿔가면서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0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을 해봐야 뭐 그러니까 그 최소값은 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언제 최소가 되느냐를 알고 싶어요. 그때 이제 수식을 쓰는 게 여기 arg가 이게 argument거든요. 예, argument라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rg의 미니멈의 x의 x-1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1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x를 찾아라. x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다가 그때 그 찾은 x값 그거를 argument minim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1일 때 최소값 0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쓰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0이라는 거예요. 미니멈의 뭐 x-1의 제곱. 왜냐면 x-1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그건 0인데 이 argument minimization 뭐 over x의 뭐 x-1의 제곱 이러면 이제 x-1의 제곱이 최소화가 되는 x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거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j 세타가 얘가 지금 뭐냐면은 코스트 펑션이었었죠. 이게 코스트죠. 그죠? 비용이니까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여기 그죠? 최소로 만드는 이 세타 값 이게 파라미터라 그랬죠.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를 찾아 가지고 그 매개 변수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타 햇이라고 모자 써 있으니까 세타 햇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찾아 가지고 세타 햇을 찾는 과정,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면은 세타 햇을 찾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기계 학습이라는 거죠. 학습을 해가지고 세타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 코스트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세타를 계속 찾아주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기계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상으로 보면은 먼저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세타1은 적당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 루프죠. 루프에 들어가 가지고 파이썬 코드처럼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이 J세타 가격, 그러니까 J세타가 이제 비용이 0에 충분히 가깝지 않으면은 루프를 돌아가 가지고 J세타가 작아지는 방향을 구하고 이게 보통 이제 그 마이너스의 그레이디언트 방향인데 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방향을 구해서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좀 더 좋은 세타를 찾아가는 거죠. 업데이트하고 이제 루프를 계속 돕니다. 근데 더 이상 이 J세타 즉 그 코스트 펑션의 값이 작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비용 함수의 그 값이 작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최적화가 됐나 보다. 즉 더 이상 비용이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의 파라미터를 세타 햇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이렇게 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뭐 곡선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 모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고 비선형 모델도 나름의 파라미터가 있을 테니까 그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게 이제 바로 기계학습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을 때 어쨌든 뭐 먼저 모델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키텍처를 정하고 그것에 이제 매개 변수들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일들 중에 과소적합, 그래서 언더피팅, 오버피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하고 분산이라는 말도 쓰는데 일단은 과소적합하고 과잉적합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검증 집합, 뭐 교차 검증을 이용한 모델 선택 알고리즘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델도 우리가 뭐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고 모델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델을 여러 개를 잡아놓고 그 모델을 고르는데 또 이제 그 시간을 쓰고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모델을 골라놓으면 그 모델에 맞는 파라미터를 찾느라고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과소적합 문제하고 과잉적합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이 점들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최소 거리로 쫓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잘 따라가는 선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선으로 따라가자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치는 거죠. 모델을 이제 선형 모델을 잡은 거예요. 그러는 경우에는 잘 따라가 봐야 이제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의 용량 자체가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선은 우리가 그러니까 y 이꼴 뭐 wx 플러스 b처럼 여기서 파라미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거는 파라미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점 20개 정도 되는 이 점을 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즉 모델의 용량이 작아서 오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의 크기가 이게 다 오차죠, 그죠? 이게 다 오차가 되는데, 오차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못 따라간다. 너무 모델의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함수를 좀 더 키우는 거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근데 4차 함수, 그러니까 1차가 두 개 필요했으니까 상수항까지 포함하면은 4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파라미터 5개죠. 그러면은 파라미터 5개로 4차 함수를 한번 쫓아가라고 해봤더니 상당히 잘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2차처럼 아주 높여버리면은 그때도 어쨌든 이때는 아예 오차가 사라지죠, 그죠? 엄청나게 잘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반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x 값을, 즉 데이터가 주어진 거 말고 또 다른 x 값에 대해서 y를 추정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언더피팅과 다르게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2차, 3차로 우리가 차수를 늘려가지고 파라미터 개수를 쭉 늘려줬더니, 이 매개 변수를 늘려줬더니 1차 함수로 이 모양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오차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적합 문제, 오버피팅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차수를 너무 늘려 놓으면은, 이거는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20개 정도 되는 점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x0라는 어떤 특정한 거를 물어봤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예측해 봐라 라고 하면은 예측을 이제 이 빨간 점으로 예측을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죠? 이 정도 예상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너무 위에 있는 점을 예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수가 너무 큰 거죠. 쓸데없이 너무 우리가 모델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은 12차로 했으니까 모델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따라가지. 왜냐하면 따라갈 능력이 커지니까. 근데 그게 어떤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예측을 잘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 모델을 찾아서 파라미터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일을 잘하려고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에서 예측이 엉망이라면은 사실 일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버피팅, 즉 너무 좀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려고 했다. 그러니까 피팅하는 게 이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옷 입는 때 피팅하는 것처럼. 근데 피팅을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팅을 너무 잘 하기 위해서 이제 12차 다항식까지 곡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많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오버피팅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1차, 2차로 너무 모델의 능력을 낮춰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언더피팅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 집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 훈련 집합이죠. 트레이닝 셋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테스트 집합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너무 모델 자체가 성능이 나빠서. 그런데 12차로 너무 올려놓으면은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테스트 집합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낮아가지고 결국 이것도 못 쓴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오버피팅 문제라고 했었고요. 3차, 4차를 해놓으면은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12차보다는 성능이 나쁘겠죠. 그죠? 예, 성능이 나쁩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3차, 4차 곡선 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그 러닝을 끝내놓으면은, 학습을 끝내놓으면 테스트 집합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일반화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피팅이 되지 않게, 그리고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집합을 여러 번 수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여러 개 있어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훈련 집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집합 1 가지고 한번 해보고, 2 가지고 해보고, 3 가지고 해보면은, 보면은 지금 이제 2차 모델로 잡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차 모델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그 오류가 크죠. 오류가 크고, 대신에 이 우리가 구한 그러니까 학습이 된 결과를 보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낮은 분산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이 데이터는 지금 2차 함수가 너무 지금 차수가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차가 큰데, 이때는 우리가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중간쯤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그 차수가 작은 거니까 이거를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어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차가 클 때 우리가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용어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오버피팅, 언더피팅이 있어서 2차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케이스예요? 언더피팅이라고 했었죠. 근데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때 바이어스가 크다, 또는 뭐 베리언스가 작다, 이런 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차로 올려버리면 어때요? 이게 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학습은 굉장히 잘 되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학습시키면은 그 오류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의 값이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매번 작은 오차를 얻기는 하는데, 얻은 그 곡선의 모양을 보면 훈련 집합 1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걸 얻고, 훈련 집합 2에 대해서는 또 이런 걸 얻고,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어때요? 다 다르죠. 그죠? 이게 다 다른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 다른 모양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더피팅, 오버피팅 뭐 그 말을 쓰셔도 되는데, 그거 대신에 바이어스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차로 하면은 이제 작은 오차를 갖게 되는데, 이 작은 오차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어스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하면은 파라미터들이 이제 지각각인 솔루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파라미터 너무 많으니까, 파라미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솔루션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학습의 목표는, 그러니까 낮은 바이어스, 즉 오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학습을 할 때도 오류가 작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던지 간에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낮은 분산, 그래서 낮은 바이어스와 낮은 분산을 가진 어떤 그 예측기 제작이 목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바이어스하고 분산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줄이려고, 즉 오류를 줄이려고 막 12차 다항식을 가진 모델을 했더니 너무 분산이 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했던 그 파라미터의 형태들이 막 제각각이어가지고 오히려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바이어스의 희생을, 즉 오류를 최소로 유지하면서 분산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 집합을 이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델을 하나로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를 여태까지 배웠는데, 왜냐하면 모델 자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집합 오메가를 지금 잡아놓고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해서 훈련 집합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증 집합으로 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그 성능을 테스트 집합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 집합이 필요한 경우는, 즉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예요? 우리가 모델을 아직 못 정해가지고 모델 몇 개의 그 후보들을 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검증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하는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별도의 검증 집합이 없는 상황이에요. 별도의 검증 집합이 없는데도 여전히 모델을 결정을 하지 못해서 모델 집합 오메가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모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훈련 집합을 먼저 K개의 그런 어떤 부분 집합으로 쪼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델 집합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좀 전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몇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쪼개서 하나, 두 개 이렇게 3 해가지고 K개로 이제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K개로 쪼개놨으니까 R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K-1개 그룹으로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하나 남는 그룹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성능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K개의 성능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그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K개의 성능을 평균해 가지고 이 해당 모델의 성능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그 오메가 집합 안에서 모델 하나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죠. 모델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는 여전히 K개의 그룹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K-1개로 이제 그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한 개의 집합으로 검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K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 해당 모델의 성능으로 취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제 모델 선택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집합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증 집합이 없을 때 어떻게 모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증 집합이 없더라도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델을 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bootstrap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모델을 우리가 아직 정하지 못해서 모델 집합이라는 오메가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을 뽑고, 그 다음에 T번 돌아가는데 뭐 하냐면 어떤 훈련 집합에서 PN개의 샘플을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으로 이제 그거를 새로운 훈련 집합 X'을 구하고,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X-X'을 가지고 이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X-X'이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밸리데이션 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을 해가지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정해 놓은 거죠. 어떤 모델이라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집합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수라는 것이 가진 다항식이 어떤 일종의 모델 집합 오메가인 셈이고요.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라는 거죠. 신경망 모델이 있고, 강화학습 모델이 있고, 그래피컬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서포트 팩터 머신이라고 해서 SVM이라는 게 있고, 트리 분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모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모델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세부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 CNN 이게 자체를 모델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CNN을 사용하기 특별히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이미지 인식할 때는 아까 드렸듯이 이게 근해냐 상어냐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이제 CNN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CNN을 사용하기로 정한 다음에는 이 은닉층의 개수라든가 활성함수, 모멘텀 개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모델 선택 알고리즘을
또 돌려가지고 그 CNN을 돌리기 위한 파라미터들을 또 알아내는 것들을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NN을 직접 가르칠 때요. 자, 그래서 이거 이안 굿펠로우가 뭐 쓴 그 딥러닝이라는 책이 있고요. 예, 상당히 잘 알려진 책입니다. 2016년에 나온 책이고, 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GAN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뒤에 뭐 다시 나오고요. 그래서 현대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용량이 충분히 좀 큰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충분히 큰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오버피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과잉적합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선택한 모델이 너무 좀 복잡해지지 않도록 regularization,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규제라고 했는데 맞는 번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regularization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그 능력을 너무 크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그 12차, 13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잡고 그럴 때 우리가 regularization을 뭐 쓴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를 그냥 많이 가져오면 좋아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값을 작게 하는 그런 그 오브젝티브 함수를 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경우에 지금 12차라 가지고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 즉 그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점이 20개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그 점이 한 60개 정도로 늘어나면은 그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잔뜩 늘려주면 일반적으로 그 오버피팅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이제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그멘테이션 한다 그러죠. 뭐 증강 기법을 쓰는데 뭐냐면 숫자를 이게 지금 숫자 인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회전을 시키거나 워핑 이거 약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약간 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 숫자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한테 필기를 그 숫자를 쓰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그 데이터에서 숫자를 살짝 그 회전시켜 가지고 그게 마치 새로운 데이터처럼. 근데 또 이게 회전도 적당히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렇게 비슷해지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기존의 데이터를 약간씩 내 마음대로 변형해 가지고 마치 새로운 데이터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셋이 커지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지, 즉 이 개수들이 지금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12차에서 우리가 오버피팅 일어나는 경우에 개수들을 살펴봤더니 개수들이 12차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하면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래서 이 개수들의 값을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이 목적 함수, 즉 오브젝티브 펑션에 이 min squared 에러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람다 곱하기 그 파라미터의 그 크기의 제곱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 방법을 우리가 regular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중치가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투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x하고 y의 어떤 그 아까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까요? a라는 점을 뭐 a1, 뭐 a2, b라는 점을 b1, b2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거리를 재는 두 벡터의 거리는 이제 이렇게 재는데 거리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b1 제곱 더하기 뭐 a2 b2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 편의상 투놈이라고 해요. 투놈.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포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투놈의 같은 경우는 투놈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게 거리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투놈이라고 하면은 루트에 a1 마이너스 b1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b2 제곱.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제 투놈이라고 하거든요. 제곱이 들어가고 이제 루트를 씌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파라미터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오버피팅의 경우에.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방지할 때 그냥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데이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목적 함수의 형태만 바꿔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regula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 번역은 규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계학습 유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방식에 따른 그 머신러닝의 유형인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그래서 목표값 y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즉 정답이 주어진 상황. 그래서 정답을 주어진 거니까 이게 마치 슈퍼바이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수를 맞추는 거, 즉 real number를 맞추는 regression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맞추는 classification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인데,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그 정답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징 벡터는 주어지는데 목표값 y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군집화 과업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이게 대표적으로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밀도 추정이라든가 뭐 특징 공간을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그 데이터의 디멘션을 리덕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챕터 6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프로블럼은 비지도 학습보다는 지도 학습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값이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지도 학습과 다른 형태죠. 그래서 바둑같이 뭐 이기면은 1, 뭐 지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게임을 구성한 이제 샘플들 각각에다가 이제 목표값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래서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특별히 뭐 걔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정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뭐 잘하면 1점 못하면 마이너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긴 있어요. 지금 x하고 y로 이렇게 그 supervised learning을 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같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semi 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학습하고 온라인 학습이 있는데, 오프라인 학습은 일반적으로 다 오프라인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 온라인 학습은 이제 인터넷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샘플들도 직접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론적인 학습이 있고,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 있고 이제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은 이제 랜덤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어떤 학습의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면 똑같은 예측기가 만들어진다. 물론 뭐 이니셜 컨디션, 즉 처음에 그 초기 컨디션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예측기가 만들어지는데, 스토캐스틱 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이 난수 발생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예측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코스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분별 모델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생성 모델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너러티브 AI는 뭐 많이 쓰셨을 테니까, 그래서 분별 모델은 이제 부류 예측, 이게 근해냐 상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것을 보면은
P의 y given x를 추정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즉 x가 이제 어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y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y가 이제 상어일 확률을 구하고 우리가 x라는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y가 근해일 확률을 구해서 x는 우리가 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뭐 위에 게 더 크면은 상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아래 게 더 크면은 근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여기 확률입니다. probability. 그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은 뭐 이런 거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px 이게 여기 이렇게 y 이렇게 써 있잖아요. y가 여기가 상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이제 상어일 때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 사실 이 수식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식이 될 확률. 즉 상어인데 이 그림이 될 확률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분별 모델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의 간략한 역사하고 뭐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베비지라는 분의 제자인 에이다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에이다라는 여사가 있어서 이것이 뭐 꽤 복잡한 작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1843년에 에이다라는 여성분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뭐 알파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필기 숫자는 이제 거의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책이 좀 오래돼 가지고 GPT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자, 그래서 뭐 역사를 너무 많이 뭐 할 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뭐 딥블루라는 체스 엔진이 이제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가 공개된 게 1999년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딥러닝용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피컬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였었죠. 그다음에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거는 거의 뭐 2007년 이제 딥러닝이 엠니스트 그 인식 성능에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추월하면서 이 딥러닝이 정말 그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것이 뭐 2007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2007년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를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이 핵심적인 어떤 그 연구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룰 베이스드 된 뭐 엑스퍼트 시스템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하다가 이때 2007년 이후에는 거의 AI라고 하면은 다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언급할 것은 딥러닝이 이제 기계학습의 주류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딥러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장 큰 카테고리가 바로 A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I 중에 이제 ML, 머신러닝이 있는 것이고 머신러닝 중에 이제 딥러닝이 있다. 그래서 딥러닝이 가장 핫한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회적 전망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뭐 요거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